네, 안녕하십니까. 저 경북대 이철 교수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왔던 분야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제 원래 전공은 여러분들은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경제지리학이 전공입니다. 경제지리학이 전공입니다. 여러분들 뭐 경제지리학이 뭐냐?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어르신들께서 아마 지리라는 과목을 머릿속에 떠오를 때, 지리지리하다. 암기 과목이다. 외워야 된다. 어디 가면, 어디서 뭐가 나고, 어디가 이랬는데, 그거는 지리학이 아니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 걸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지리학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대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어떤 특성이 있고 유사점과 차별성이 뭐고 이 지역의 대구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시민들의 보다는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제적인 면에서 대구가 혹은 뭐 수성구가 서구보다 서구는 수성구보다 왜 이렇게 삶의 질이 좀 낮을까?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런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나 전략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제 전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내년 1월 1일이 되면은 저도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공선사가 됩니다. 지공선사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쪽에 사는데 77세, 88세, 99세, 그죠? 희수, 그 다음에 미수, 그 다음에 백수라고 하는데, 그럼 66세는 뭐냐? 라는 웃으면서, 저희들이 66세가 되면은 저희는 정년퇴직을 하니까, 정년퇴직을 하면은 지하철을 요금을 내지 않고 탈 수 있는 거사가 된다 그래. 지공선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년에 이제 저도 이제 노인연령청 이제 들어가는 나이이면서 오늘 노년청 합리적인 소비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까 제가 전공이 경제지리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제 그러면은 경제활동 혹은 경제생활,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었는가, 수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쪽에 초점이 맞춰져요. 즉 다시 말해 생산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하느냐, 즉 다시 말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생각해요. 돈을 항상 연봉이 얼마냐, 연 수입이 얼마냐, 돈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쪽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반면에 그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교수 연봉이 얼마쯤 돼?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교수가 되고 한 4, 5년 정도 때까지는 공급을 받고 봉급 명세서를 받기 때문에 내가 얼마 총 그게 얼마고 거기서 뭐 떼기 얼마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전산화되면서 저는 이제 제 연봉에 그게 별 의미가 없다. 내 연봉이 1억이 넘든 그게 별 의미가 없고 실제로 내가 받아서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것도 무료고 가처분 소득이라 내 마음대로 그 돈을 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연봉 얼마다 그래서 세금 떼고 못 떼고 남는 그거는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가처분 소득을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을 얼마만큼 어떻게 합리적으로 써야 될 것이 바로 경제활동의 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더더욱다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연배가 높으신 분은 오늘 뭐 날씨도 춥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이다 보니까 별로 없으신데, 우리보다도 한 70대? 좀 되신 분이나 혹은 80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은 뭔가 하면은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당신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조차도 머릿속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고 무조건 아끼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쭤봅니다. 어르신, 아끼신 돈 그 어디 쓰시려고 아끼십니까? 여쭤보면은 내 손자 주려고. 그 제가 이제 뭐 어촌이나 농촌 지역에도 많이 이렇게 가서 직접 조사도 해보고 그러면은 정말 아직도 현금 수입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시는데 그 돈 벌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냐 그러면 손자 용돈 주려고. 물론 소비하는 건데 그 기본적인 것은 돈을 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 건강적인 측면, 정신적인 면, 그 다음에 일상 식생활에 있어서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건 맞습니다. 그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걸 먹는데 돈을 많이 쓰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먹는 거야 그냥 요즘 비만도 오고 하니까 먹는 거는 그냥 하고 나는 입는데 혹은 잠자는 곳 혹은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같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데 돈을 쓰는 분, 계신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만은 저희가 오늘 이 소비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르신들은 당신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알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쓸 줄 알아라. 근데 지금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은 특히 저희 부모님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오로지 돈을 버는 목적은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중하게 자식 혹은 가족을 위해서 돈을 써왔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노인의 실태가 어떠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나라의 실제로 노인의 경제 실태가 수입은 대체로 어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소비는 어떤 방면에 주로 서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노인의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노인의 경제 실태 문제점이 뭔가 어떤 것이 좀 고쳐져야 되는가 하는 걸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돈을 버는 뿐만 아니고 이제는 경제활동에 돈을 벌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동안 벌어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현재 쓰고 있는가? 어르신들은 어떤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인청의 소비, 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주로 많이 쓰는가? 왜 그쪽에 쓰는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소위 말해서 소비활동 혹은 좀 더 넓은 의미를 보면은 경제활동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아까 노년층이라면 65세 이상입니다. 그죠? 65세 이상이 2017년에 약 13.8%, 지금 한 14%, 14점 몇 %, 한 1% 더 증가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개성이 늘어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언론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 65세 이상 중에서도 60대와 70대의 비중은 좀 줄어듭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준다는 게 아니고 비중이 줄어드는데 더 큰 문제는 80세 이상의 연령층이 점차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문제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하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면 70대 후반에서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노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65세 노년층의 성비를 한번 보면은, 여성의 비중이 남자보다도 한 15% 정도 더 많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성비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위적인 그러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옛날처럼 뭐 애가 생기는 대로 날 경우에는 대체로 출생성비라고 합니다. 출생했었을 때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105대 100 정도로 남자애가 많이 태어납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그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들보다도 좀 더 많이 태어나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사망률을 쭉 보게 됐다. 점차 남자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그게 달리 말하면 어릴 때부터 한 결혼 정년기까지를 보면 남자애들의 죽는 비중이 여자들보다 더 많다. 거기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 과로한 노동이라든지 이런 게 해서 점차 남아 사망률이 조금씩 더 커지다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보통 정년기는 20대 중반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대 100 정도로 나온다. 이게 뭐, 창조주의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하고 그렇게 나왔다가 그 이후로는 뭔가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남자의 비중보다는 여자의 비중이 더 높아져 가는. 근데 이제 나이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10% 이상의 여성의 비율이 남자보다도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노인복지 문제하고 이렇게 관계되어서 노인복지회관을 가거나 오늘과 같은 이런 뭐 강의에 가보게 되면은 여성분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남성이 좀 적긴 하죠. 그 이상으로 소위 말해서 사회활동적 측면에서는 남자 어르신보다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많죠. 이 문제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즉 다시 말하면 좀 더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남성분들도 이제는 좀 퇴직하고 집에 계시지 말고 옆에 사모님들처럼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뭐 댄스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갔었을 때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면은 지금 노인복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뭔가 하면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비는 보험비잖아, 그죠? 그걸 어떻게 하면은 공공의료비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복지 정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뭔가 하면 오히려 뭐 돈을 들여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인분들은 노인 단독이든 뭐 아파트에 혼자 계시도록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뭔가 하면 복지관 같은 데서 차를 가지고 어르신들 다 모셔요. 다 모셔가지고 모아서 하루 종일 그냥 이제 운동도 하고 절기도 하고 그랬다가 저녁에 이제
각자 집으로 갈 때도 그 이튿날 아침 먹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식사까지 준비를 해서 모셔다 두고 주무시고 또 다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혼자서 뭐 누워서 텔레비를 보신다거나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누워 계시나 앉아 계시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급격히 그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면역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남성 어르신들도 이제는 뭐 사모님하고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그때 친구도 만나고 뭐 하는데 나는 뭐 귀찮고 나는 당신이나 갔다 오느라 그러고 앞에 앉았다 보면 기껏해 책상에 앉아서 책 좀 보다가 좀 눈 좀 피곤하면은 텔레비 켜놓고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누워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요, 가까운 야산 같은 데를 가보다 하면 여성분들은, 할머니들은 열심히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거기 보면 남자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남자는 기껏해 뭐 모여서 바둑이나 뜨고 장기나 뜨고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령층이 높아지면은 남성의 비율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커진다. 그럼 달리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은 남성분들도 집에만 계시지 말고 좀 운동을 할 수 있거나 또 육체적인 운동뿐만 아니고 가장 사람들과 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65세 이상의 한 명을 부양할 수, 우리가 그 노령화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몇 명이, 그죠? 몇 명이, 젊은 층이 몇 명이 노년층 한 명을 책임져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지금은 5.3명.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그 인구 중에서 그 65세 한 명에 대해서 그 이하의 연령층이 몇 명쯤이면 5명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계실 때 보게 되면은 한 집안에 사는 경우에 우리 할머니 밑에 할머니를 같이 살면서 경제 활동을 있었는데 한 집에만 보더라도 한 10명 이상입니다. 그죠? 10명. 우리 집에만 보더라도. 근데 뭐 할머니 밑에는 할머니 다음 세대는 우리 작은아버지도 계시고 그다음에 큰아버지도 계시고 그다음 고모부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보다 그러면은 그때는 국가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그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복지 모임 문제가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가버리죠. 지금 이 현실, 오늘날에 우리 노인복지 문제가 30년 전만 하면은요, 젊은 층들이 전부 다 호로자식이라고 비난받을 겁니다. 안 그래요? 30년 전에 예를 들면 부모님을 양로원에 모신다거나 혼자 살게 하신다거나 했었을 때 아마 동네에서 보면은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노인 문제가 사적인 영역에서 이제 공적 영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인 문제가 이렇게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각이. 바꾸어 말하면은, 그걸 바꾸어 말하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는 자식에 기대어서 나의 노후를 잘 보내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해왔던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퇴직을 하고 퇴직금 받은 돈 중에서 일부조차도 손자 등록금 대주고 하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후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노후가 괴롭다. 자, 그러면은 외국하고 한번 슬쩍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노인들 중에서 아직까지 돈을 벌었더니 그런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게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높은 게 노년층의 경제 활동 비중이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65세 연령층의 노인들은, 그죠? 노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거나 일자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따져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서 뭔가 하면은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활동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어서 돈을 버는 비중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5세인 것들 약 30%, 65세 이상 중에서 앞으로는 이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80대 이상의 노년층이 늘어나게 되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80세 이하 70세 되신 분,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받냐면은 불경자 불식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일하지 않으면 굶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일이 미덕인 것으로 어릴 때부터 배워온 거예요.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은 나의 연령과 상관없이 혹은 내가 가진 경제적 여건과는 상관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규범이 머릿속에 꽉 차가 있는 거예요. 꽉 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뭐 가정적인 이야기 다 옛날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우리 아버님 신에 태어났어요. 그 신등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 어머니 43세 제가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들은 게 뭔가 하면은 부지런해야 된다. 몸은 움직일 때까지는 움직여야 된다. 학교 갔다 와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도 오전에 갔다 오면 오후에는 무슨 일, 너는 학교 갔다 와서 이런 일을 해놔라. 만약에 네가 그 일을 안 하면 너는 저녁 안 줄 거다. 학교 등록금도 그때 근데 월사금 몇 푼 안 되지만 그것도 안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노동 근로 자체가 경제활동 자체가 미덕으로 생각해 오셨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선진국의 약 2배, 특히 그러면은 2배로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습니다.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저 북대서양 쪽에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입니다만 거기는 주로 어업을 주로 종사를 하고 하는데 그 나라가 경제활동 인구가 노인들은 경제활동 인구가 우리보다 많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2번째다. 2번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국가에 비해서 노년층에 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노후 보장 체계의 미비로 근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일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다. 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노후 보장, 노인 보장 정책이 제대로 그동안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의 이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인 스스로도 옛날 사고방식에 의해서 내가 자식 열심히 돈 들여서 교육시켜놓고 잘 키워놓으면은 나의 노후는 자식이 돌봐줄 거다. 내가 우리 부모한테 했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께 했듯이 자식도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무의식 중에 그런 것이 작용을 해서 자신을 위해서 노후를 위한 저축, 즉 다시 말하면 돈을 모아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노후 연세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제가 깜짝 놀라는 게요. 저는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국가라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을 국가에서 하라고 젊을 때 일해서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죠? 그럼 국가가 그런 노인 복지 정책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걸 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했는데도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내가 복지 문제에 있어서 전체 세금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낮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사람들은 좀 더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왜 우리가 노인 연령층을 그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이 또 젊은이들의 사고예요. 이게 맞지 않는다.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돈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없느냐 하게 되면은 노인 OECD 국가에 보면은 전체 평균이 얼마면 노인들의 평균 소득이 한 87%, 즉 다시 말하면 젊은 층의 봉급의 한 87% 정도의 소득이 되더라라는 이해갑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쯤 되는가 하면 절반에서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안 된다. 물론 저 중에도 보게 되면은 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금희 씨라든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득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 하다 보이는데 우리는 노인층에, 젊은 층에 그 소득 격차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노인층이 갈수록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이 너무나 격차가 크다. 그걸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도 한 60%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을 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만큼, 왜 경제활동에, 즉, 생산활동,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참가하게 되는 것을, 다시 말해, 왜 돈을 버느냐?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약 80%가 생활비 때문에 번다고. 다시 말하면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일하는 거지. 내가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 일 안 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 두 번째로 보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용돈이라는 것도 생활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달리 말하면 이 생활비라는 80% 속에 실제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용돈까지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용돈 한 달에 우리 집에 가계 소득 중에서 얼마가 나간다고 그 안에는 용돈이 포함이 되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들 아마 손자나 자식들한테 그 한 1년에 얼마 돈 들어간다고 대학생인 경우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대학생 등록금만 드는 돈입니까? 아니면 용돈까지 다 포함을 하잖아. 그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간이, 아까 이야기한다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온몸도 건지럽고. 그래, 그거 가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시간도 잘 보내기 때문에 한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주로 보면은 시니어 그룹들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금 뭐 한과를 만든다라든지 뭐 김밥을 만든다 이런 분들은 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집에 가만 앉아 있는 것보다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뭐 돈도 좀 생기긴 하지만 결국은 시간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 내가 몇십 년 동안 일해왔는 거 주로 보면 기능직 쪽이 많습니다. 뭐 구두를 했다나 양복을 했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65세가 되더라도 꼭 내가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배워놓은 재능을 스키가 너무 아깝다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약 한 80% 내지 90%가 내가 살아가려고 해서 돈이 필요해서 일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데 주로 노인들이 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농촌 사람들이에요. 농업과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그 몸으로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그래 많나? 내 주위에서 보면은 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구에서 수성구는 좀 독특한 곳입니다. 독특한 곳입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서구라든지 달성군 지역에 가보게 되면요. 특히 농촌, 제가 요즘 살고 있는 어디가 군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 생활이 싫어가지고 지금 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이 걸리지만 저는 군에 살거든요. 그래서 사는데 그거 가보면은 또 65세 마을의 전체 주민들의 90%가 65세 이상 노인층인데 그 중에서 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80대 후반 이런 분들 외에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농림업 쪽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수의, 그 다음에는 운송, 건설, 가사, 조리 이런 쪽, 그 다음에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예상외로. 그 다음에 퇴직 후에는 임시직, 일용직 형태 단순 노무자가 대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한 달에 봉급을 받고 하는 이런 경우보다도 임시직이나 잠시 틈날 때 일하고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직, 전문직, 사무종사자 능력을 발휘할 수 직군의 비중은 매우 낮다. 그럼 즉 다시 말하면은 일은 하되 작업 환경도 매우 열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일은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도 하찮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어르신들이 일하지만 이 일하는 것은 그 벌어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그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그렇게 크지를 않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임시근로자가 뭐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요. 그럼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예를 들면은 뭐 노인층 일자리,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일찍 이게 퇴직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적습니다.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인층에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임시 근로자가 8.5%에서 20%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농림업 종사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경비, 수의, 청소 및 조리, 돌봄 등과 같은 이러한 임시직의 증대. 하여튼 농림업 종사자의 비중이 늘어날 수,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농촌의 노전층은 이제는 곧 80대. 젖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기. 노인들은 그러면은 돈을 버는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면 좋겠나라고 한번 여쭤봤더니 벌어들은 돈은 적더라도 근로 시간이나 그다음에 노동의 양이 좀 적으시면 적다지만 힘 좀 덜 드는 직업에 종사했으면 일을 했었으면 좋겠다. 왜 부기되니까 그죠? 붙인다 그러죠. 경상도 말로 붙이니까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힘에 겨운 거예요. 힘에 겹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봉급은 받는 돈은 좀 적더라도 시간을 좀 적게 하거나 혹은 힘이 좀 덜 드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노인들은 정규직 이런 데보다도 다시 말하면은 이게 노동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노동 여건이 좀 좋은 쪽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의 방향이 글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영국에 가서 느꼈는 것 중에요. 이 제도를 우리가 참 한번 노인 복지를 위해서 도입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영국의 골프하고 그죠? 우리나라의 골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골프를 굉장히 많이 치세요. 치는데 제가 가봤더니 오전에 치시는 분들이 와가 운동을 하고는 오후에 점심은 뭔가 하면 그 골프장에서 먹어요. 클럽하우스에서 먹는데 그 비용이 식사 비용이 일반 시내에 있는 식당보다 더 싸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결국은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촌 골프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땅값이 비싸지 않잖아. 그 식당에. 그 임대료가 매우 싸요. 그리고 들어오는 손님들, 이용하는 고객 자체가 수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들쑥날 수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정 양만큼의 음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싸. 그 점심을 드시고는 또 민물과 설물처럼 쫙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디 가십니까? 노인복지시설에 간대요. 가신대요. 그래서 오전에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거기 가서 보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거 하면 얼마 받는데 시간당 얼마 주는데 돈은 안 줘요. 뭐를 주느냐? 우리는 지금 헌혈하면 헌혈증 주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몇 시간을 일을 했다. 몇 년, 10년에 걸쳐서 평균이 얼마 했다. 그러면 그분이 연세가 들었을 때 그만큼을 돈을 내지 않고 되돌려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금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돈을 버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연세가 들었을 때 우리가 치면은 그 요양보호사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외에는 스스로가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 그 자식이 돈을 지불해주면 좀 더 나아지만 그게 없을 경우에는 열악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그런 거를 그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벌어서 저축했는 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 이해가죠? 그런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는 대로 저도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이 장모도 저하고 같이 생활해서 저도 막내고 우리 집사람도 막내고 이래서 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었을 때 연세 드신 분이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그 힘들어서 그 일을 어떻게 하겠노?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노인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 가서 넌 힘든 일을 어르신들 보고 그분들도 영국에도 힘드신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 시부모, 그 다음에 뭐 다 모셔본 여성분이나 혹은 어르신들도 부모님하고 나이 연세가 드셔서 요양보호시설이나 집에 있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제일 못하겠다 하는 것이 그런 힘든 일보다도 더 심한 게 계속 이야기를 상대를 해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식들도 그래. 엄마 그 이야기 한 시간 전에 했거든. 이제 그만해. 이거 뭐 안 그래도 좀 더 심한 경우 손자 할머니 그거 3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게 스스로도 깜빡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했던 이야기 또 하다 보니까 둘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날 주로 마을에 같은 살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같으면 쉽게 얘기해요. 자네 시집 올 때 이렇게 왔는데 내보다 나이도 적은 게 이렇게 누워있어 어떡하노? 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바로 뭔가 하면 연세 드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것고 효과도 매우 높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몇 시간을 근무를 하면은 거기 도장을 찍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들었을 때 그걸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그 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케어받고 싶으면은 그걸 내놓으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돈 번다 그러면은 돈을 현금으로 포켓에 들어와야만이 돈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서 어르신들은 뭔가 하면 돈은 내가 좀 애기 쓰더라도 돈은 좀 적게 받더라도 좀 일 좀 편하고 시간이 좀 적은 데로. 내가 이제 농촌에 궁리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느껴요. 뭐냐면은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정시에 와서 아침에 일찍이 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죠?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맞추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못하겠다. 그럼 이런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다. 아까 영국에서 조를 짜는 거예요. 조를 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루에 예를 들어갖고 사람이 젊은 사람도 24시간 일하다 그러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3교대를 해서 하듯이 어르신들이 일을 한다 그래요. 조를 짜는 거예요. 뭐냐면 오전, 오후를 해서 한 사람이 쓸 것을 3명이 일을 하되 뭡니까? 수입은 3분의 1씩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르신 일자리는 이렇게 젊은 사람의 일자리하고는 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노인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벌어들인 건데, 그럼 벌어들인 돈을 쓰는 소비는 어떨까? 이를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 소비 수준은 선진국 전체 인구 대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첫 번째, 미국에는 그 한 세대주 전체 소비에다가 숫자를 나눈 그의 노인들이 얼마냐면은 81% 정도고요. 그 다음 일본이 좀 더 높아요. 87% 정도 되고 한국은 63%.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국 사람 노인들이 돈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돈 쓰는 것이 저렇게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아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노인 소비 지출의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늘어나는 데 비해서 한국은 오히려 더 쪼들어들더라고요. 그럼 달리 말하면은 전체 국민들의 생활 수준, 소비 수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점차 어딘가 하면은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일 때 가보다 보면은 우리로 치면은 중심 상점가 이렇게 대구로 치면은 뭐 중앙통이나 이 중구 일대겠죠, 그죠? 거기 가보면은 이 어르신 부부기나 혹은 혼자서라도 이렇게 쇼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매우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거기서도 뭐 백화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좀 괜찮은 가게, 좀 괜찮은 물건을 파는 가게에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노인 연령층의 소비자들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 보게 되면 유학생보다는 뭔가 하면 어르신들이 훨씬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라고 보면요. 그런 사는 노인들의 소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기능들이 매우 떨어집니다. 왜 그렇게 해서요? 다시 말하면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 그런 가게나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줘봤던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사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걸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합니까? 제가 경험하고 진짜 이 코끝이 한번 찡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님하고 내하고는 연령 차이가 43세이다 보니 굉장히 오래 좀 그래도 평균 연령비는 오래 사신 편이에요. 86세에 돌아가셨거든.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직장을 잡고 어느 정도 이제 내 집이라도 아파트라도 한 칸 마련하고 나니 갑작스레 어느 날 불현듯 어머님 생각이 나서 어머님 옷이라도 제대로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사전 탐색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대구백화점을 갔었어요. 갔더니 매장을 다 둘러봤는데 여든 되신 분이한테 70대 후반부터 입을 수 있는 옷을 파는 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199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90년, 5년쯤 됐을 거예요. 없어. 그럼 어디가 샀냐 물어봤어. 근데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을 가래. 그럼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소비 수준이 낮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린 거예요. 증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첫째 돈이 없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젊은 층과는 다르게 옷이라는 것은 그냥 소위 말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지 자기의 어떤 만족감, 나도 제대로 된 옷이라도 한번 사 입고 그것도 또 즐기는 사람도 있었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심리적으로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진짜 대한민국에 이 젊은 인간들이 다 늙었구나. 저것들은 옷 사일 때 백화점이나 그런데 매장에 가서 사 입고 그다음 지 애 돌 때거나 애 되거나 입학할 때 되면은 백화점에 가서 옷 사 입히고 어머니 생일이나 부모님일 때는 그런 데 가서 안 사입니까? 그죠? 백화점에서 점포가 없는 거잖아.
달리 말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족다면 내리사랑이다. 천만의 말씀. 똑같습니다. 어떻게 내리사랑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노인층들을 보게 되면 큰 불만이 없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의 문화였는데 지금 그런 문화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최소한으로 이제는 자식 손자 걱정 그만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좀 사시라. 라는 살시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외국에 우리는 좀 그래도 살만한 나라의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 오늘 경제적 여건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사모님 모시고 한번 나가서 옷도 한번 사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고 건강하시면은 의료비가 그만큼 적게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께서는 그동안 친구끼리만 놀지 마시고 집에 계시는 부군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래 맛있는 걸 먹어야 힘도 납니다. 힘이 나야 걷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소비 수준을 잠깐만 좀 땡겨 올리기 하루아침에 땡기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소비 생활을 조금 더 땡겨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소비 지출의 여건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비해서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더 떨어질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도 두 가지다. 전까지 말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영감할매가 먹고 산다 그러면은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70대 중반 안 그러면 좀 한 80살까지만 사는 걸 계획을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어도 천만의 말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돈은 저축한다라더니 요 정도 됐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늘어나죠. 늘어나면 그냥만 늘어나는 게 오히려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하급 수술로 늘어나잖아요. 그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놨던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과거에는 예를 들면은 내가 80살. 잘해봤던 내가 80살까지 안 살이야. 80살까지 살라 그러면 이 정도면은 살다가 안 가겠나 싶어서 준비해놨던 것이 이제 그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연령층이 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 깜빡했는 게 있었어요. 깜빡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계시는 분이나 저를 포함을 해서 한창 경제적으로 일할 때는 돈을 벌어가 그걸 저금을 해 놓으면은 그 이자만 가지고도 내가 안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우리 IMF 때 97년도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만 그 IMF 때가 이자율이 제일 높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이자율 배수는 10% 이상이었어요. 그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자율이 제로금리거든요. 달리 말하면 은행에 돈을 꽂아 놓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돈이, 그죠? 나오는 돈이 얼마쯤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나오는 은행의 이자율이 인플레하고 막 먹는 거예요. 이자 소득이 원래 뭐 한 1% 늘어났다 치더라도 인플레가 1% 되게 되면 이자율이 제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원금을 깨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자율도 줄었는데다 원금도 점차 줄었더니 이제는 그 당시에 내 저금해놨던 걸 가지고 살겠다라는. 심지어는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오늘 뭐 국회에서 입법된 것 중에 앞으로 집
뭐 부모한테 물려받았던 아니면은 부부간에 주말 부부 했을 경우에는 집이 두 채일 수밖에 없잖아, 그죠? 서울에 사는 집 하나, 이거 자기 사는 데 있어야 돼. 그것도 인정 안 하고 그 집도 세금을 매기겠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르신들 중에 경제 수입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임대소득입니다. 집세. 방값, 방세에서 빌렸는데 그 돈 갖고 이렇게 쓰던 것이 앞으로는 그것조차도 줄어들어. 아마 여기서 하고 계시던 임대업을 집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서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월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춘 뭔가 하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국가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노인복지에 대한 투자도 늘리는 것도 조세 저항, 젊은 친구들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를 이렇게 강화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면 이런 정권 앞으로 표 안 찍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정부에서 하는 복지 수준이 선진국처럼 이렇게 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보다는 조금씩은 올라가지만 그렇게 체감할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지 않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청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불안심이, 야, 이거 이제까지 한 달에 그래도 내가 쓰던 돈이 200만 원이었는데 이 200만 원을 이렇게 쓰다가는 나중에 거들나고 자식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는데 이래도 되겠나? 그럼 100만 원을 줄이자라든지 했을 때 보면은 소비들은 점차 줄어들죠. 왜? 기본적인 소비가 있잖아. 먹고 하는 그런 데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이게 취미 생활이라든지 자기의 건강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건강은 더욱더 낮아질 가능성. 더더욱더나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이 보험이라고 생각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노인들의 소비 지출 여건이 또 지금까지 돈 쓰던 것들 점차 줄을 갈 수밖에 없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료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아까 이야기한 젊은이들이 반발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우리나라 노인 의료복지들은 꽤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왜 여러분 그걸 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의료비라든지 이런 보험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험을 우리처럼 1인 소득이 얼마에 따라서 무조건 얼마 내라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국 유학생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제일 겁내는 게 뭔가 하면 코로나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유학생들이 산 보험이라는 게 가장 낮은 수준의 보험이에요. 그거 걸렸다 그러면은 병원에 예를 들면은 뭐 보건소에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해서 우리 나라의 노인들의 의료복지는 그래도 내가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었든 적게 내었든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은 있지만 그러나 의료비 부담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료비, 진료, 간병비. 이 의료비에는 간병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간병비라든지 교통비, 지출 증가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실질적으로 소비의 질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소득의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가 너무 크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로, 퇴직, 급여, 자산, 현금화, 재산소득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추세다. 땅을 판다거나, 그죠? 집을 판다거나, 이렇게 해서 마련한 추세가. 그 다음에는, 반면에, 과거의 노인 복지를 책임을 지고, 노인들은 젊을 때 자식들이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노후는 저런 자식들이 설마가 하겠나? 근데 지 자식, 부모인데, 라고 해서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지 않더라도 자식들이 이렇게 부양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는 거의 안 느낍니다. 달리 말하면은 부모는 자식을 정말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특히 엄마는 효용 가치가 있어요. 집에 같이 살면은 집안에 좀 도와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렇지 못한 거야. 내 자신도 그렇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뭔가 하면은 돈 벌어다가 자기 학교를. 그 보통 우리 평균 잡으면은 한 62세쯤 되면은 직장에서 거의 다 나오는 시기야. 그럼 경제력 능력이 없으면은 아버지는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부담이 없었을 때 그때부터는 뭔가 하면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조사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침소봉대하느냐 하지만 젊은 청들의 지금의 의식들을 보게 되면요.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손자나 중에 특히 아들 중에 부모 생신 그 다음에 부모와 관계될 수 있는 그런 일 챙기는 경우 얼마쯤 됩니까? 있죠. 챙겨요. 챙기긴 챙깁니다. 근데 그 챙기는 데 있어서의 소위 말해서 투자되는 금전적인 거, 그 다음에 노력이라든지 의식 이런 걸 보면은 아니올시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리 말하면 체면치레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뭔가 하면은 얼마만큼 젊은 층일수록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모든 관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베풀어 준 만큼 잘 따르고 하는 자기의 어떤 소위 말해서 대리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상대가 뭡니까? 반려동물이잖아. 그죠? 반려동물이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해준 만큼 나는 행복을 얻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부모한테 해드릴 만큼 부모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행복을 얻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야. 아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뭐냐면은 이제는 좀 과거의 의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아직 장가를 늦게 가갖고 장가를 일찍 갈 수 없었어요. 여건도 안 되고 그래갖고 아직 애가 둘인데 둘 다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그걸 모르는데 손자, 손녀 근데 저 아버지, 저 엄마가 경제적 수준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도움나 그런 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보면은 아들이나 며느리의 경제적 수준이 현재의 어르신들의 경제적 수준보다 훨씬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한테 자꾸 돈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손자한테 돈 주면서 만족을 구한다 그러면 문제된다는데 그래놔 놓고 속으로 얘기해. 내는 지 자식한테 대학교 군에 들어간다 그걸래. 입학금 해갖고 300만 원 줬더만은 내 이렇게 아빠가 병원에 있을 거래. 코끝도 안 내민다.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해준 만큼 해주기를 바라는데 손자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손자가 크면 어릴 때는
5,000원짜리 하나 줘도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했다가 이게 이제 커지면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걸 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세뱃돈 있죠, 세뱃돈. 그죠? 세배를 하면은 그 세뱃돈을 주잖아. 근데 이 세뱃돈도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렇게 넣으면서 엄청나게 본질이 변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뭔가 하면은 자식들 명절 때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하면은 어르신들한테 세뱃돈 많이 이렇게 빼내가느냐 하는 걸 해요. 야야, 할아버지 왔으니까 예배해야지. 작은 할아버지 왔으니까 해야 돼. 세뱃돈 달라 그래, 세뱃돈 달라 그래. 그럼 뭔 돈이 있습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세배라는 것은요, 물론 경제력이 있고, 젊었을 때 밑에 손자라든지 이제 어릴 때 경제력이 없고 이럴 경우에는 어른들이 세뱃돈을 준 게 당연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세뱃돈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경제력을 가진 아들, 며느리가 시부모, 시조부한테 세배를 하면서 봉투에 넣어서 세뱃돈을 드렸습니다. 맞죠? 기억하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그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어디냐면 손자한테 주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세배. 근데 그거는 없어져 가는 거예요. 무조건 경제력이 있건 없든 간에 부모한테 세배하는, 그냥 절만 하고 세배만 하면 끝나거나 아니면 거기서도 한번 몇 푼이라도 더 얻을까. 그래서 오면은 뭔가 하면 돌아가면서 서울에 있든 돌아가면서 대구에 있든 본가에 와서 명절 세고 돌아가면서 야, 세뱃돈 전부 다 얼마 받았노?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에 제가 그래 막내라 그랬잖아요. 우리 장족하고 조카한테 제가 분명히 합니다. 우리 형님하고 형수 연세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너 세배하고 아버지 어머님한테 세뱃돈 안 주면 안 된다.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그 세뱃돈 드리고 그 형님 형수는 그걸 받아서 손자한테 세뱃돈을 주는 게 기본인데 무슨 소리야. 세뱃돈 또 제대로 알고 세뱃돈을 받아라. 근데도 우리는 뭔가 하면 손자녀에 대한 지원 및 그리고 연세가 들면 경조사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돈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써야 되는 그 돈 중에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당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물건을 팔 수 있는 가게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져 가야 돼. 없어져 가야 돼.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주로 돈을 어디 쓰느냐 해봤을 때 5가지의 돈이 주로 써야 돼요. 식품비, 먹는 데 들어간 돈.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주거 살라 그러면 수도, 그 다음에 전기세, 이런 거 있다. 연료비, 이게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는 음식, 숙박. 그 다음에 교통비, 보료, 보건, 의료. 여기에 5가지의 대부분을 다 돈을 소비하더라. 그 중에서도 지난 10년간을 보게 되면 식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통신비, 교육비의 비중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수도, 광열비나 보건, 의료비, 교통비. 즉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값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점차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수도, 그 다음에 전기, 연료를 떼는 비중. 이는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교통비가 늘어나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연세 드신 분이 어디 많이 다니신다고 교통비가 늘어나겠나 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게 하기 힘드니까 과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유지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택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군위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 대중교통수단은 대구 쪽 되면 지하철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도 있고 이렇게 좀 자주 있지만 거기에는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보건소에 갈 때도 택시를 불러서 가야 됩니다. 택시를 불러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 한번 나오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택시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는데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해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아직도 노년층 비중에는 농어촌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분들은 병원 한번 가려고 그러더라도 어렵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병원에 가는 내는 돈보다는 교통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현실이다. 현실이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가정의 집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침 되면은 전부 다 공짜 택시, 공짜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요. 쭉, 예를 들면 군이 같으면은 마을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나 그 다음에 분들을 전부 다 오셔다가 군의업이나 병원 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데서 거기서 생활하시도록 하고, 저녁에 또 모셔다 되니까 교통비가 안 들죠. 의료시설을 간다거나 자기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데 안 드는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니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자 소비 지출이 급격하는 추세, 극히 늘어났는데, 소비 지출이 약 40%. 그래서 저희들도 그럽니다. 정년 딱 퇴직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소비가 팍 줄어드는 거예요. 제 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운동도 하시고 보게 되면은 10,000원짜리 아예 식사를 상상을 못 하시는 겁니다. 못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드신 데 보면은 야, 어디 보리밥 파는 데 없나? 칼국수 먹는 데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비 수준이 퇴직하기 전하고 퇴직. 근데 그게 때문에 소득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잖아요. 받더라도 전체 소득이 얼마? 반이 줄어드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 돼. 드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소비 수준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소득의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감소하느냐 하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는 대로 주요 소득 원인, 연금 수급액이 매우 낮다는,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젊을 때 봉급은 적지만 그래도 하게 되면 퇴직하고 나오면 퇴직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연금 수준이라는 게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 소득의 평균 대비 노인 가구의 소득은 아까 60%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바로 뭔가 하면 오락이라든지 문화비 지출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식료품, 주거, 보금 지출에 비해서 문화생활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 영화를 보신다거나 혹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문화비, 오락 즐기고 이런 데 대한 비중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소비 특성을 보게 되면은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혹은 혼자 사느냐, 부부가 사느냐, 주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건강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이렇게 개청화 쭉 되어 내려오는데, 특히 이게 건강 상태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보건의료 중심이나 식비 중심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전체 소득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편차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느낀다거나, 그 다음에 직장이 없다거나,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부부가 같이 있는 게 혼자일 경우에는 돈들을 전부 보건의료 쪽에 돈을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저축 중심형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축을 해가면서 생활하냐고. 건강 상태가 아직까지는 내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평균적으로 연령이 젊다거나 소득이 높거나 자기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문제가 바로 뭔가 생계 중심형입니다. 생계 중심. 소득이 가장 낮고, 주택의 비중, 자기 주택이 아니고, 임대료를 내야 된다거나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부부가 아닌 독신자가 많은 것이 생계 중심.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주로 생활하는데, 최소한 생계다. 생활이 아니고 생계형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비 중심형. 이게는 특히 돈 쓰는 중에서 먹는데, 밥 먹는데 주로 쓰는 어르신들 경우에는 남자들이 혼자 살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촌보다는 도시에 살고 있는 남성 독거 노인 형태가 주로.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 이 생계 중심형과 식비 중심형의 소비자들을 어떻게 노인들의 삶을 이렇게 제공할, 좀 높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인 복지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다. 그 다음에요, 뭐 이런저런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소비의 특성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점이 뭐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거는 뭐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아까 대략적인 맥락만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부족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현재 노인들의 소비에 대해서 좀 문제다, 안타깝다라는 걸 몇 가지를 제가 집어드리면요. 건강식품이나 그다음 건강용품, 이 효능과 효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상술이죠, 일종의, 그죠? 어르신들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좀 약해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먹으면은 몸이 어떤 데 좋다라도. 그게 왜 그러냐면 노인성 질환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예를 들면 그런 질환이 있거든요, 이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노인성 질환을 한두 가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너무 터무니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네. 그래서 치료제, 치료기구가 아니니 판매원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혼자 이게 진짜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 힘들면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 등의 관할 기관에 조금 확인을 해보든지, 아니면은 옆에 있는 그동안 이제 연세 좀 드시다 보면은 병원에 자주 가는 병원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데서 한번 여쭤보세요. 예를 들면은, 내가 다리가, 이 무릎인데, 허리가 아픈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하면은 좋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없나? 라고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걸 보면은, 이게 뭐,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뭐, 몸에 좋다라든지,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도 보면 팔찌, 이런 거 끼고 다니는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실질이 있나 보면은, 물론 심리적인 그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좀 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좀 써도 괜찮아요. 그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제적 여유도 없는 그런 데서 그런 걸 한 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공짜 경품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이거 하면은 어르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럼 일단 어신부터 여러분들 먼저 하세요. 여기에 관계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해드리면요. 제 은사님이에요.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날 사모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교수,
우리 영감이 이 여름에 딸볕에 저기 무슨 건강식품 판다는데 거기다 아무리 집에 오라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걸 왜요? 그랬더니 그 끝까지 있으면은 회중시계 있잖아요. 회중시계. 줄 달리는 시계. 그거를 준다, 경품을 내놓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보다 한 20살? 21~22살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젊을 때 건대식 때 아니에요. 그 회중시계가 일종의 로망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여기 좀 앉아있다가 하게 되면은 저거 하나 얻는다 그랬어요. 그 앉아 계신다고 제가 사모님. 이 교수가 좀 이야기 좀 만나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그것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또 우리 할머니가 전화했더나?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더운데 그거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으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회중시계 하나 준다. 제가 사드릴게요. 그 메이드인 뒤에 보세요. 나중에 메이드인 차이나 그래가지고 이 짝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왜 그때 계십니까? 그래.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앉아 계시다 보면 그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장모님도 제가 모시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장롱 문을 열어보게 되면은 저 구석진데 건강식품 사다가 넣어놓고는 별로 드시지도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때는 막상 좋다 그래서 사왔는데 한두 번 먹어보니까 입에 맞지도 않고 하니까 놔두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예 샀어 놔뒀다는 자체를 잊어버리셔갖고 그동안 자식들이 볼까봐 자식들이 보면은 한마디 할까봐 저 깊숙한 데 넣어놓으시고는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용물을 보면은 그 안에 성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몸에 좋은 점보다는 물론 좋은 점이 있겠죠. 그 사람들도 전혀 100% 나쁜 것만 가지고는 팔지를 않아요. 좋은 성분도 있지만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게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다 놓은 경우들이 허다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돈 쓸 일이 있으시면은 그런데 쓰지 말고 그 약 쓰지 말고 필요한 것은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드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맛있는 거 사다 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 한 편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게이트볼 치시는 분은 게이트볼 치는 게이트볼 채가 좀 낡았으면은 그걸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게이트볼 그 채를 바꾸는 그 기분에 한 달은 또 열심히 나가서 운동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나친 호의나 공짜는 일단 의심해보고 가족이나 주변에 상의를 좀 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쓸데없는 돈을 줄여야 옷가지를 하나라도 겨울철에 따뜻한 신발 하나라도 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산다. 제가 그래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대구시에 있는 전체적인 노인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데 얼마 안 되는 가처분 소득, 즉 다시 말해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이렇게 해서 낭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또 오시다가 보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경품 주잖아요. 휴지. 잘 풀리는 집, 이사 갈 때 사주는 그런 거, 이거 하나 준다. 그건 경품이다 그러고 앉아있다가 준다 그러니까 그거 들고 오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공짜, 경품, 이런 데 생기죠. 그 다음에는 일반 상점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상점이 아닌 경우에는 꼭 계약서를 받아놔라. 달리 말하면 와서 방문 판매를 한다라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계약서 받아놔야 됩니다. 심지어는 계약서 받고는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를 받아놔라. 그래서 교환 및 반품할 경우를 대비해 판매자의 정보가 있는 계약서를 받아놔라. 예를 들면 무슨 몇 더 그런 그 돈이 적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옥맥도 뭐 이런 게 돈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와보면은 얼마 안 있었는데 너무 열이 과열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자기는 그 사람한테, 우리 장모님한테 판 적이 없대. 판 적이 없대. 계약서 내놔라고. 없는데 뭐. 받아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입 후에 예를 들면은 마음에, 아까 이야기했는 대로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반품을 한다거나 교환을 한다거나 그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좀 아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어떤 그 사리 판단이나 지적 능력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우리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노인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문 판매, 전화 판매, 다단계 판매의 경우 상품을 훼손하지 말고 해약 및 반품 의사를 분명히 통보를 해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사다 놓고 보니까 처음에 거기서 듣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이걸 반품을 하려고 해요. 반품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상품 구입 계약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기관이나 그런 데 찾아보자. 그러니까 대구시 휴대폰 여러분 갖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이런 걸 찾아보면 돼요. 예를 들어 갖고 상품을 구입했는데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쳐보면은 이렇게 하는 나오는데 분명히 거기 나오는 것이 바로 뭔가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번없이 137이라는 이런 것들 뜹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자식들이나 혹은 옆집에 있거나 옆에 있는 아파트 옆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걸 좀 해봐야 쓸데없는 돈을 줄일 수가 있다. 필요한 것도 돈은 써야죠. 필요한 돈은 써야 되되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이 바로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의미 있는 소비를 통한 자아 실현 기회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자. 돈을 쓰고도 이런 거, 정말 뿌듯하다. 정말 돈 잘 썼다. 라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돈을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쓰자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오락, 문화비 비중이 특히 낮다. 그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자체도 매우 낮아서 생활의 활력,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못 죽어서 살지. 못 죽어서 살지. 라는 이야기들을 어르신들 중에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바꾸고 말하면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활력이 없는 거야. 내일은 뭐 해야지.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지. 아니면 오늘 내가 이런 것 좀 한번 해봐야지. 라는 그런 것이 없이 아침 자거나 정답해지면은 이러다 보면은 건강이 훨씬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런 경우입니다. 한 집에 살다 뿐이지, 그러니까 조석이나 같이 챙기지. 그 다음에는 전혀 이 다른 영역에서 생활하시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서로 상의하고 서로 돕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소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해요. 소비 생활, 그럼 이 교수, 그럼 돈이 생기나? 뻑크면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돈이 생기면 뭐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해오던 짓을 왜 새삼스럽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경상도 분이 그런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지 않는데, 필요 없는데 돈을 쓰지 않음으로써 그게 버는 돈이다. 그래. 병원에 한 번, 2번 가야 될 거를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늦춘다거나, 그죠? 병원에 갈 수 있는 기간을 늦춘다거나. 그 다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는 대로 같이 부부가 예를 들면 걷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하고 할머니가 야,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우리 좀 걷기라도 합시다. 그럼, 채아라마. 가고 싶으면 니 나가라. 왜 가기 싫은 나를 자꾸 끌고 갈락하노? 하시지 마시고, 같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뭐 좁은 거리에, 이게 좀 걷다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일도 부부간에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은 한시 태어날 때는 달리 태어나 죽을 때 같이 돌아가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친구나 혹은 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생활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른들의 생활 패턴을 이렇게 또 보면요. 특히 이제 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 촌에서 농사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도시에서도 예를 들면 실버클럽이나 이런 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고 자갈치 시장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일할 때는 몰라요. 그 저녁만 되면은 아이고 실제로 아파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혼자 있으면은 온몸이 아파요. 그런데 부부간에 같이 하거나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좀 더 쉽게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의 경제활동, 소비활동의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은 오락이나 문화활동, 건강에 관련된 그런 비중을 좀 더 높여가지고 삶의 만족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족한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소비 생활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 복지 정책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고령자 대상 소비자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이나 투자상품 관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액이 비교적 큰 소비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아까 얘기한 보험 문제 이런 거 들면은 어떻게 보험금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가뜩이나 돈 적은 데다가 그렇게 해서 그게 사기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최소한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노인의 눈맞춤에 맞춘 교육 및 가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식들 노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국가가 노인들만 해서는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교육은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자식들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예만 들면요. 제가 국제결혼 이주 여성 정책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했었을 때 제가 뭘 제시했냐고 그랬습니다.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간에 계속 한글 교육만 시키고, 그죠? 한국 문화가 어떤데, 옛날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한테 어떻게, 그런 교육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소위 말해서 다문화 교육이 아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30살 가까이 살아는 사람들, 그 사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살라 그러면은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그쪽 문화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뭔 이야기를 했나 그러면은 한국 남자 중에서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결혼한 후에 7년, 8년, 3, 4년을 처가에 한 번도 안 갔는데 부인이 살 부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있습니까? 내가 장가를 한국 여자하고 장가를 갔는데 그 처가에 3년이나 4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을 때 그 부인이 내하고 살아주겠어요? 당장 이혼하자 합니다. 이혼하자 말도 안 해요.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왔다고 해서 요즘은 조금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일반화돼서 제가 말한 게 한 10년 전에 이야기인데 내가 경상북도 지사한테 그랬어요.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 시집온 그때는 장가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비행기 삭도라 그거 교육시킨다고 맨날 돈 들이지 말고
비행기표 사가지고 한참에 할 수 없으니까 친정에 한번 갈 때 선물 좀 가라.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우리 마누라가 이런 데서 컸구나. 그러다 보니까 먹는 음식도 이런 걸 먹다 보니까 한국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게 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통할 수 있어야 그 여자도 여기 정을 붙이고 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에 관한 문제라든지 노인 서비스, 노인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나 그 가족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그러한 정보, 이런 것들이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식비, 주거, 광열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태양열 그걸 썼거든요. 근데 촌이다 보니까 가스값도 그렇고 엄청나게 도시가스가 아니다 보니 연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태양열을 설치를 했더니 한 달에요. 전기세가 몇십만 원 나오던 전기세가 지금은 몇천 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활비라든지 생활에 필수한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예를 들면 정부가 나서서 할 수, 독거노인에는 예를 들면은 그 태양열을 몇 집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령자 가구를 대상해서 도시농업, 태양광 시설 등을 이러한 아까 이야기한 노인들의 복지를 전국적 차원에서 끌어올 수 있는 걸 정부가 좀 앞서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노인 소비자 상담, 종합 상담 창구를 아까 이야기한 내 이 돈 이거 요 정도인데 내가 한 80살까지만 살라고 이거 해놨었는데 앞으로 내가 보니까 10년은 더 산다든지 5년은 더 산다든지 이거 가지고 왜 살아가야 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걸 믿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정부에서 만들어줘. 항상 여러분들이 편찮 약간만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야 되듯이, 그죠? 이게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 상담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주는 그런 상담 창구를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들 아마 그런 데 대해서 찾아가도 공무원들한테 복지사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럼 복지사는 복지에 관련된 거지 일상적인 그런 소위 말해서 노인 소비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노인들의 질적 소비도가 만족도가 높은 여가 활용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좀 강화해 주겠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도서관에서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복지를 통해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좀 가야 된다. 노인들이 지금 일자리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를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노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을 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뭔가 하면은 고위공직자 몇 명, 그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그런 교수들이 모여서 그 정책을 위반을 하다 보니까 그 정책의 혜택을 수혜자들과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내가 전 선생 와서 정부 비판하나 그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유는 지금 농촌 지역에도 가보면은요, 농사 짓는 분들이 뭔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반대로 하면 돈 벌고 그거 따라 하다 보면 망한다라는 어르신들 입에서 그냥 해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복지와 관련된 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복지연금 같은 걸 이제 지불합니다. 그죠? 국가에서 돈 얼마씩 이렇게 지불합니다. 근데 대구와 같은 대도시 지역일 경우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아파트에 사시거나 아파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안 그러면 도보를 가더라도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지역일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 현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농촌 지역에는 똑같이 도시에도 현금을 줬으니까 농촌에 계시는 노인들에게 현금을 줘봤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 농촌에서 그래 매일매일 그 마을을 다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배달부. 우체부는 꼭 와요. 배달부는. 왜 그러냐면은 각종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 또 더더욱다나 노인들 집에도 가보면 광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개인 정보를 이렇게 몇 년 주소 뭐 이런 걸 하다. 그래서 그런 돈을 현금을 주되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집을 주는 게 아니고 우체국 같은 데서 그걸 우체국 통장을 입금을 시켜주고, 그죠? 그럼 요즘 우체국 택배도 있잖아. 그러면은 거기다가 집에서 호출, 전화가도 호출을 눌러서 딱 눌러서 내 지금 고등어 2마리 필요하다고. 하나로 마트가 농촌 지역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그 쓰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받고 하게 되면은 노인들이 훨씬 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부에 가면 전국에 똑같습니다. 도시에서 현금 주면 좋으니까 농촌 쪽에도. 그럼 노인들은 똥 모아놨다가 어떤 겁니까? 질 별별 좋지 않은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와가지고, 야야, 이 내 통장에 이 돈이 얼마 들었노? 한번 네 오는 김에 한번 찾아봐라. 그럼. 할머니 뭐 돈이 모아놨다 쓰지도 않는 나 좀 이거 좀 줄 수 없어? 그럼 홀랑당 닦아 이거 가는 경우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인적인 문제라고 정부가 정책을 한다 그랬을 필 때는 수혜자들의 요구 혹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맞춤형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더더욱다나 소비에 관계될 경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로 오늘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